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칠아입니다. 여러분은 극장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한국인의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4.12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영화 강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영화 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그 밖의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들,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평가받는 부산 국제영화제의 주최국이라는 위상.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활약하며 인정받는 우리 영화 배우들. 그리고 해외 자본의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우리 영화 감독들. 게다가 한국이 헐리우드 대형 블록버스터의 촬영지로도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산업으로 성장해온 영화. 하지만 정말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를 받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영화 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그 밖에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그간 국회의 관련 입법 성과를 살펴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영화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화 산업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극장 매출, 디지털 온라인 시장, 해외 수출 등 전 분야에서 매출이 고루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 영화도 늘어나 해마다 관객 수 1,000만을 넘는 대작이 탄생하고, 이에 따라 주연 배우들의 몸값은 수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1,445만 원으로 월 평균 120여만 원.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한 주간 총 노동시간은 71.8시간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 근로시간 제한인 12시간을 무려 19.8시간이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은 이렇게 장시간 근로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스태프들의 평균 임금 조사를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제일 하부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 한 500만 원 정도 수준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위 스태프들의 경우에도 월별로 환산했을 때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이 스태프들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스태프들이 너무 장기간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몇 개월 일하고 몇 개월 쉬는 휴직기가 있거든요. 그때 생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사람들이 이 산업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서면 계약서 사용이 미미하기 때문. 2010년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지 4년째. 2013년 4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 합의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이행 협의를 했지만 사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가 개봉영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13.8%의 영화만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행합의 직후보다는 증가한 수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영화산업 노동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영화인을 꿈꾸지만 막상 제작 현장에 뛰어들면 열악한 대우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15년간의 연출부 생활에도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혜영 씨. 막내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그때는 이제 영화가 한 편 들어가면 뭐 한 6개월 이상 정도, 길면 8개월, 뭐 1년 넘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통으로 계약해서 개인별로 나누게 되면 막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요. 뭐 한 2, 300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그 연출부 세컨이나 아니면 조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거의 이제 엎어지다시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돈이라고 번 거는 없었죠. 그래서 영화 외에 서브잡을 갖고 생계를 했었죠. 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체불 시 구제받지 못한 경험도 여러 번. 사전에 예산이 짜여진 대로 임금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제작자 입장에서 일단 영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개봉을 해야 되는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거의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잔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재판도 했었고 근데도 결국은 이제 제작자가 돈이 없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었죠. 결론은. 이와 같은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서면 계약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국회도 이를 위해 논의를 거듭해왔고 얼마 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리 영화가 뭐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고 결국은 우리 영화 산업의 어떤 우리가 진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진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영화 산업의 발달을 위한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영화를 제대로 제작하려면 이 제작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우리 영화 산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정부가 이제 영화 지원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표준 계약서 그 확산 여부와 연계하는 이런 내용도 담고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영화업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노사정협의회에서는 영화 근로자의 표준 보수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게 됩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는 재정 지원을 하고 미사용 사업자는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게 돼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영화노사정위원회에서 표준 보수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게 됐는데 표준 보수 지침이란 영화산업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맺거나 임금 교섭 등을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수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표준 보수 지침에 의거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영화산업 종사자들 보수의 현실화, 체계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은?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됐고요. 이 노사정위원회는 매년 표준 보수 지침을 공표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스태프들도 퍼스트, 세컨드, 서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을 수위를 정해서 공표하는 거고 이걸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강력한 제재, 강제성을 지닌 제재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이 있었을 때 영화진흥기금이나 운산법에
의거에서 만들어진 공적 펀드에도 체불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게 이 개정이 돼서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된 법률에 영화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는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 외에도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법률의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총 4개의 관련 법안이 반영됐는데요. 그중 지역영상위원회 설치 및 영상물 촬영 지원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 법률에 포함됐습니다. 문화가 보편성을 갖듯이 이 영화 산업 또 영상물에 관련한 것도 우리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영상위원회가 각 시도에 설치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영상물도 제작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영화 산업에 참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면은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요하게는 어벤져스2 요즘 굉장히 흥행 인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그 상암동에서도 로케이션 촬영을 했었거든요. 주요 영상물들을 각 시도의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좀 유치하고 또 지원해서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또 조직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 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지역영상위원회 설치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데요. 개정된 법률에서 영화사업자에게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도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관련 직업훈련, 교육사업 등의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는 영화 관련 실무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보수 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번 법 개정. 영화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에 매진해 계속해서 영화산업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영화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화 상을 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유명 스타도 있습니다만 또 더욱더 중요하게는 한류의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짝하는 그런 인기 상품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들과 아울러서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영상 변화 속도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 영상물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기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작 여건 환경 지원에 따른 법안들이 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그런 좀 더 현대화된 방식으로의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운영 지표가 문화 융성이고 또 문화의 한 축이 영화인데 이 영화의 품격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표준계약서를 우리가 제대로 쓰고 확산시킬 경우에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스태프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좀 더 몰입을 하게 되고 몰두를 하게 돼서 결국은 영화의 품격과 질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관객들에게도 바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노력,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행복할 때 그 분야의 미래도 밝다는 것. 아주 상식적이지만 현실에서 이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화 산업이 그 대표격으로 자주 거론되곤 했는데요. 이제 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손으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자들, 제작진이 만나본 그들은 영화를 해서 제발 밥만 먹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묵은 처음 문제가 이번 법 개정으로 부디 달라질 수 있기를. 영화 산업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기어들기가 화가 난다고 무려 24km를 쫓아가면서 보복 운전을 하고 이제는 달리는 차에 막걸리 병까지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도로 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상해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폭력 행위로만 처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신호 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3회 이상 난폭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서는 난폭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난폭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난폭운전자와 함께 스치기만 해도 억소리가 난다는 외제차 또한 운전자들 사이에선 기피 대상. 외제차랑 부딪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값이 외제차가 더 비싸니까 수리비라든지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다가도 또 피하게 되고. 일반 차가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일반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외제차의 차량 가액 탓에 고액의 배상 부담을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차대차 교통사고 시 손괴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대물 손해 의무 보험금의 5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단, 무과실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고의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이에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최장 90일의 가족돌봄 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1회 사용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단기간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근로자가 만 13세 미만의 입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 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와 울릉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도 커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독도 이용법에 따라 독도 이용 및 지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보존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릉도, 독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 대해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예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난폭운전 방지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난폭운전은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최근 이동통신사에서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급제동, 과속 등 난폭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실종되는 치매 노인은 무려 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20명의 치매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치매 노인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입니다. 자세한 내용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알려드릴게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은 치매 등의 사유로 실종 우려가 있는 어르신의 의복에 부착하는 인식표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길을 잃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치매지원센터는 경증 치매를 겪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기억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센터에 그룹별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누구보다 고마운 이들이 바로 치매 환자 가족들입니다. 치매 어르신이랑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가요? 금방 얘기했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나가면 아는 길도 모르고 지하철을 탄다든가 이렇게 하면 집을 못 찾고 그럴 때 얘기해보면 아니라 그래 본인은 다.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치매 어르신의 실종인데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여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인데요. 근데 어르신들 붙이고 있는 저 스티커는 뭔가요? 배회 예방 어르신 인식표라고 합니다. 인식표요? 그게 뭔가요? 네, 치매가 있으시거나 배회 위험성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길을 잃게 되면 보호자분들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겁니다. 이 인식표는 개인정보가 든 고유번호가 적혀 있어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잃고 헤맬 경우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인식표가 제작되었으니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군요. 네, 맞습니다.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부착하신 분도 있지만 부착하시지 않은 분도 있던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거를 아직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내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정부에 따르면 2013년 치매 진료 환자는 약 40만 5천 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종되는 치매 어르신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종이 되시고 나서 주위에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시고 나서도 실제로 이분들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인식표 보급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00건 정도가 보급이 되었고요. 총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47,000건 정도가 보급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전화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본인의 연락처가 인식표에 부착이 되게 되면은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에는 각각 개인에 대한 대상자의 인적 정보와 보호자의 인적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표는 붙이고자 하는 옷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다림질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직접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친 면이 아래로 가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약 10초간 부드럽게 다림질 해주시면 됩니다. 다림질 후 열기가 완전히 식은 후에 떼면 반영구적으로 부착돼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세탁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수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네. 세탁을 해도 끄떡없을 정도라니 얼마나 접착력이 좋은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 자, 보셨죠? 이렇게 비벼도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 신청 시 80메가 발급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자랄 경우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인식표를 주위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실종 위험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되고, 그다음에 실종 후 발견되셨을 때 이 인식표 조회를 통해서 보다 가정으로 신속히 복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매년 많은 노인들이 실종되는데요. 인식표를 단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82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경찰들에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나오셨어요? 불편하신 건 없고요. 예, 수고하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강동구 천호동 일대는 한 달에 2-3번 어르신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호자를 찾아주세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 사항이라든지 심지어는 본인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접 지구대와 파출소와 공조하여 치매 환자가 사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182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검색해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인식표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 182와 바로 연계가 되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유 번호를 쓰고 있는데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인식표 같은 경우는 실종 위험을 알리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그런 걸 보신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장기 실종으로 가는데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실종 신고는 약 5만 건이 넘고 이 중 약 7천여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가 어르신들의 안전지킴이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치매 노인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치매 노인 실종도 늘어나고 있지만 치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인식표 부착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숨기려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치매 지원센터나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회 인식표를 부착한 어르신을 본 경우에는 이 가까운 경찰서나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